이번 시간에는 1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2교시 2영역 행정론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이 지향하는 바가 아닌 것은, 사회복지 행정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 전문가를 행정 업무로부터 면제해 준다. 아니죠. 사회복지 관련 영역은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선발할 적에 기본 전제 조건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이렇게 국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틀린 거죠.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인다. 조직 운영의 실패 원인을 확인하고 실패를 줄인다. 조직 운영의 비일관성을 줄인다. 조직 운영에서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다 좋습니다만은 1번이 틀린 거죠.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사회복지 조직 도덕적 정당성에 민감하다. 사회복지 조직의 대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나 모든 그 사용하는 기술이 이런 도덕적으로 정당해야 한다는 이런 제약이 있고, 그리고 목표가 애매모호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러면 사용하는 지식이나 기술이 소위 정형화될 수가 없고, 또 표준화된 평가 도구나 평가 측정 도구를 만들 수가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과 측정에 대한 논란도 많고, 또 그러면 성공 확률이 낮게 측정될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의 대상이 인간이라는 데서 찾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덕적 정당성에 민감하다. 이해관계의 집단이 구성이 단순하다? 아니죠. 사회복지는 이해관계 집단이 아주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측정 아주 어렵고, 성과를 위한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4번, 5번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28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87년부터 사회복지 전문 요인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도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배치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법적 근거도 없이 별정직의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름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이름을 바뀐 겁니다. 1995년 분권교부세를 도입해서 재정분권이 겨우 본격화되었다. 우리가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2005년 사회복지사업이 지방 이양사업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러면서 분권교부세가 이렇게 신설된 겁니다. 그러면서 분권교부세를 신설해서 2010년까지 5년간 실행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한 번 더 연장되어서 2015년까지 실행되고, 그리고 이것이 다시 지방교부세로 합쳐진 겁니다. 그것은 1995년이 아니라 2005년이 되겠습니다. 1995년은 우리가 법제론에서 볼 적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지금은 이제 정신건강증진법이 됐습니다만은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또 그런가 하면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런 것이 1995년이거든요. 1997년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결정되었다.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의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게 되고, 그 신고제로 바뀌면서 발생하게 된 통제에 대한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3년 이내의 평가제가 신설되게 된 겁니다. 2000년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 사업이 등장했다. 그렇죠? 이 사회복지 사업, 거기 보면은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이용권, 즉 바우처 사업이 등장한 것은 2000년이고, 그것이 전자바우처로 바뀌게 되는 것은 2007년이고, 단일카드를 이용한 전자바우처로 활용되는 것은 2015년 국민행복카드다. 그래서 바우처, 그러면 2000년, 그리고 전자바우처 2007년, 단일카드를 이용한 전자바우처 2015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5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시군구 단위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2007년에 처음으로 제1차 지역사회복지계획 4년 단위로이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되어서 4년 단위 7, 8, 9, 10, 11, 12, 13, 14 현재는 제3차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 이론과 그 특징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거기는 상황이론, 제도이론, 정치경제이론, 뭐 행정적 관리이론, 동기이론, 뭐 앞에 1번, 2번, 3번은 모두 현대적 조직이론으로 개방체계 이론,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을 기본 전제로 하는 데 비해서 4번과 5번 행정적 관리이론과 동기위생이론은 전통적 조직이론에 관련된 걸로서 환경과의 관계는 언급하지 않는 폐쇄체계 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론, 모든 조직의 이상적 관리 방법은 같다? 아니죠. 상황에 따라 언제나 어디서나 최고나 최선이란 존재하지 않다. 단지 상황에 따라 최적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조 상황이론이나 또는 개연성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1번은 틀린 거죠. 옳은 것도 찾고 있군요.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적응기제를 중화한다. 바로 이 적응기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떠한 심리적 기제나 생존 기제를 적응 기제라고 하는데, 바로 그 적응 기제를 조직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제도 이론이 되겠습니다. 제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둘러싼 환경의 다양한 요인 중에, 특히 제도 요인, 제도나 정책이나 법률이나 또는 요즘에는 신제도 이론이라고 해서 요즘에 강조되는 것은 신제도 이론에서 사회적 여론이나 규범 등에 대해서도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생존의 용도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제도 이론인데, 이 적응기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조직은 적응기제, 생존수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온 제도 이론이 되겠습니다. 정치경제 이론, 이것도 자원 의존 이론의 하나로서 얼마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들여오는 자원이 넉넉하느냐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제도 이론이나 정치경제 이론은 모두 자원 의존 이론이죠. 제도 이론은 제도, 정책, 법령, 여론, 규범 등의 제도에 초점을 두는 데 비해서 여기 정치경제 이론은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정치경제이론입니다. 외부 자원에 의존이 강한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설명력이 약하다. 아니죠. 오히려 설명력이 강하죠. 자원 의존 이론이니까. 그다음에 행정적 관리 이론은 조직 내 인간적 요소를 강조한다. 조직 내 인간 요소를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신고전 모형의 인간관계론이고, 행정적 관리 이론은 고전 모형, 과학적 관리론이나 관료제 이론과 똑같은 고전 모형의 이론으로서 조직 내 공식 조직과 원리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행정관리 이론이 되겠습니다. 동기위생 이론, 동기 이론은 외부 환경의 영향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기 이론은 외부 환경과의 관계는 언급하지 않고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하면 조직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시키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동기위생 이론입니다.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번에 보시면 조직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 봐서는 복잡성을 가지고 설명합니다만, 넓은 의미는 그 복잡성뿐만 아니라 공식화라든지 직권과 분권의 개념까지 포함해서 넓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서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업무가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느냐와 조직의 책임과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느냐를 합친 것을 복잡성이라고 하는데, 조직의 업무가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느냐는 우리가 분업 또는 수평적 세분화라고 하는 것이고, 조직의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느냐를 따지는 것은 이건 수직적 유계화라고 해서 계층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좁은 의미로 설명할 때는 이런 수평적 세분화와 수직적 유계화 또는 분업과 계층제를 가지고 조직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그에 비해서 넓은 의미로 간다면 거기에다가 조직에 관련된 업무가 또는 조직에 관련된 사항이 얼마나 명확하게 밖으로 드러나 있느냐, 를 명문화되어 있느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걸 공식화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직의 의사결정 문화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느냐를 가지고 직권과 분권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수평적 분화에서는 통제의 범위를, 수직적 분화에서는 조정과 의사소통 수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자, 이것도 이론 시간에 제가 사용했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봅니다. 수평적 분화는 바로 분업을 말하는데, 통제의 범위를 어느 선까지로 세분화하면 할수록 장점이 뭐예요? 업무도 단순해지고 전문화될 뿐만 아니라 중앙 통제가 용이하다. 왜냐하면 세분화하면 할수록 통제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분화는 통제의 범위를, 수직적 분화는 그야말로
상하 수직적 위계하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정과 의사소통의 수준을 가지고 설계한다. 자, 이런 표현들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업무의 표준화는 조직 운영의 경계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다. 그렇죠? 업무의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조직 운영에 있어서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고객들의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뭐 시행 일자까지도, 그리고 거쳐야 될 부서와 그리고 참조해야 될 법령의 범위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공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표준화함으로써 고객들의 예측 가능성을 최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보가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 직권하는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정보가 과다란 말은 그 부정적인 표현이거든요. 정보가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 직권하는 한 번 실수로 조직 전체가 와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위험이 그냥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5번 공식화는 구성원들의 업무 편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조직 업무에 관련된 또는 조직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느냐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처럼 업무 편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이런 말도 이론 시간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첨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번으로 가서 보시면 리더십에 관한 이론과 설명이 옳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성원들을 일정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영향력이나 영향력의 행사를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자, 리더십에 관한 이론들은 다양한 이론들이 있죠. 거기 보면 자질 이론도 있고 행동 이론도 있고 상황 이론도 있고 변혁적 리더십 이론도 있고 뭐 등등, 또 여기 나온 것처럼 경쟁가치 리더십, 커의 경쟁가치 리더십 이론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퀸이 제시한 경쟁가치 리더십 이론은 보통 행정학이나 정책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도 마침 다뤄놨네요. 좀 깊이 들어간 문제가 되기 위해서 선보자면 거기 뭐 권장하고 싶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자, 행동이론은 대표적으로 레빈 리피트 하이트의 이런 소위 레빈 리피트 하이트의 자유방위형, 전제형, 민주형으로 다룬 연구나, 또 그런가 하면 니커트가 다룬 것처럼 생산성 중심형과 종업원 중심형, 또는 헬핀이 제시했던 LBDQ를 이용해서 제시했던 구조 중심형과 배려 중심형, 또는 브레이크와 머튼이 제시했던 관리망 연구에서 나오는 과업 중심형과 인화 중심형, 이런 이론들은 모두 행동 이론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표현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쓸 적에는 과업 중심형과 인화 중심형으로 하되, 과업 중심형은 생산성 중심형 또는 구조 중심형 또는 직무 지향형 이렇게 표현하고, 인화 중심형은 종업원 중심형 또는 배려 중심형 또는 뭐 관계 지향형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조직 구성원의 성숙에 따라서 리더는 관리 행동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조직 구성원의 성숙도를 가지고 알맞은 리더십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허쉬와 브랜차드의 3차원 이론이 되겠습니다. 리더의 개혁적, 변화 지향적 모습과 비전 제시는, 비전 제시가 나와 있죠. 조직 구성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 변혁적 리더십 이론이 되겠습니다. 구성원 성장에 대한 헌신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초점을 둔다. 바로 이런 것처럼 경청이나 헌신이나 또는 뭐 그야말로 치유, 힐링, 또 공동체 의식 강조, 또 그러면 가르치기보다는 배우려는 자세로서 스튜어트십 이런 등등을 강조하는 것은 섬기는 리더십 또는 거기 보면 서번트 리더십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았지만은 교재를 통해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답을 찾아가셨죠? 다음에 32번에 보시면 사회 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에서 마침 문제가 나와서 해설을 다뤘습니다만은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2000년에 시작이 되고 2007년부터는 전자 바우처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전자 바우처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는 사업마다 각기 다른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단일 카드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행복카드라고 합니다. 2000년 시행, 2007년 전자바우처, 2015년 단일 카드를 이용한 전자바우처.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우처의 특징, 정책문처럼 문제가 나와 있군요. 바우처는 현물급여이면서 현금급여처럼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물급여의 단점,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스티그마가 발생한다거나 자기 선택권에 배제된다는 이런 단점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우처는 목적 범위 내에서만 쓰도록 함으로써 현금급여의 단점, 다시 말해서 목적의 용도로 유용 가능성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재원을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여기에선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클라이언트의 자기 선택권, 소비자 주권이 확대가 되고 그로 인해서 공급자들의 이런 클라이언트를 자기 매장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시장 경쟁을 하게 되고 바로 그러한 시장 경쟁은 결국에 품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갈 거라고 노트 정리를 했습니다. 자, 사용 범위가 제한된 선택 허용, 현물에 비교하여 이용자의 높은 선택권, 이용자에게 이용권 지원. 그렇죠? 공급자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영리기관으로 서비스 제공자 제한? 아니죠. 이건 관련 없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 필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조직 재원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맞아요. 정책론의 문제가 행정론에 같이 맞물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사회복지 재원에는 사회복지의 재원에는 우리가 보면은 다양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크게 나올 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공공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조세와 사회보장성 조세와 조세 비용을 들고 있고 민간재원으로서는 소위 기업복지기금이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든지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간재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재원 조달에 대한 직접적 통제력이 약하다. 재원 조달,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것은 이처럼 직접적인 통제력이 약합니다.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정부 보조금, 재단 지원금, 또 기부금, 상품 판매 등의 다양한 재원이 있다. 재원 확보를 위하여 사업 제안서, 모금 행사, 정부와 계약 맺기 등의 활동을 한다.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의도적 연계를 한다. 법적으로 위탁받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재정을 전적으로 의무활동, 재정을 운영하면이 재정의 바탕은 결국에 국민들의 세금인데 그것을 위탁 업무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전적으로 이렇게 의무할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적어도 구체적 범위를 설정해서 할당을 해야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는데 특히 1번과 같은 것이 함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은 재원 조달에 대한 직접적 통제력이 약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다 액센트 두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거기 보시면 전문성, 통합성과 같은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들은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거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 비용도 접근성에 영향을 준다. 특히 구축의 원리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GGPP, 적절성, 지속성, 평등성, 포괄성,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접근성, 책임성, 통합성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거리 또는 비용 모두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죠. 책임성을 높이는 전략이 접근성을 높이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그래서 전 과정에 대해서 책임감을 진다고 할 적에 믿고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서비스 지속성을 높이려면 서비스 간 연계성, 지속성과 연계성, 기간 간 협력이 있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중단 사태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속성을 높이려면 연계성, 즉 사회 통합성이라고 하죠. 통합성도 높아야 된다. 다음에 비전문적 업무를 전문가가 담당하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아니죠. 무조건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것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문 영역에 맡은 바의 영역이 전문 영역과 연결될 때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영역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35번은 여러분 법률조항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봐주시고 3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전달체계 주체로서 공공과 비교하여 민간의 강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기 보면은 공공과 비교하여 민간의 강점으로 옳지 않은 것이 나와 있네요. 정부 제공 서비스에, 자, 민간 부문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맡게 되면 정부 제공 서비스의 비해당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번 맞는 거죠. 다음에 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정부 부문이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또 다른 영역에서 서비스의 종류나 품질이나 기회 이런 등등이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민간 대상자 선정 과정의 강한 엄격성과 책임성을 보장한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한 엄격성은 법령으로 그걸 정하고 있는 공공부문에서 나오는 거고, 민간 부문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동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영역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죠? 민간, 공공부문에서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이면서 보편적인 영역을 다룬 데 비해서 특정 영역에 대한 이런 접근은 민간 부문이, 또 그런가 하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 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을 개입할 수 있는 것도 민간 부문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4번과 같은 경우에는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5번은 좋고 환경 변동에 대한 대처 능력은 역시 민간 부문이 빠르지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좋고 4번을 가지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민간 부문은 특정 영역에서의 고도의 전문성이 반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것 같이 첨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번도 역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공공과 민간의 상대적 장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역할 분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재적 성격이나 외부 효과가 강한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한다. 그렇습니다. 개별화가 강한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한다. 재원 안정성은 정부가 제공한다. 표준화가 용이한 거 역시 표준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표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제공해야 되겠죠. 기초적인 대규모 서비스 당연히 공공부문이, 그에 비해서 특정 부문의 고도의 전문성은 민간 부문이, 앞에 문제와 연결시켜서 같이 설명할 수 있겠네요. 3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들 사이에 파편화와 단절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서비스의 파편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통합적 접근이나 서비스의 통합 제공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일 접수 창구나 또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나 통합적인 정보와 의료 지원 서비스 또는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의 패키지화 또는 사례 관리 또는 사례 옹호 또는 팀 운영 또는 트래킹 이런 등등의 통합적 접근은 바로 서비스의 파편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제공자 네트워크 구축 좋습니다. 사례관리, 서비스의 분화, 여기 파편화와 단절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와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서비스의 분화,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 또 그러면 서비스의 연계 기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서는 파편화와 단절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좋은 것은 종합적 서비스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39번으로 가서 보시면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보통 정책결정으로 이상적 모형과 현실적 모형으로 나눠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직관적 결정, 판단적 결정, 문제해결 결정으로 이렇게 나눠보기도 합니다. 보통 직관적 결정이라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순간순간의 느낌을 반영하여 결정을 하는 것은 직관적 결정이고, 그래서 직관적 결정은 합리성보다는 감정이나 육감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맞는 것이 되겠죠. 그에 비해서 감각, 이와 대비되는 것은 감각형이 되겠는데, 감각적 결정은 그야말로 현실이나 사실에 근거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은 감각적 결정이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적 방법은 정보 수집, 연구, 분석과 같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 문제 해결적 방법의 의사결정은 아주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음에 판단적 방법은
판단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적 방법은 아주 시계추처럼 아주 정확한 아주 시계추처럼 정확한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아주 정형적 방법입니다. 정형적. 거기 보면 아까 틀렸군요. 비정형적인데 이건 비정형적인 방법은 인식형이고 판단형 방법은 정형적 방법으로 아주 시계추처럼 아주 정확한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또는 기존의 지식과 거기 보면 개인의 기존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고 여기는 정형적 방법으로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시계추처럼 아주 정확한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원칙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판단적 방법이 되겠어요. 비전형적 방법이 틀린 것이 되겠어요. 정형적 의사결정, 비정형적 의사결정이 있는데 4번은 그런 것이고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사전에 결정된 기준 없이 이루어지며 보통 단발적이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답은 3번 판단적 정책결정은 정형화된 정책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3번이 틀린 것이 되겠죠. 다음에 40번에 보시면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사결정 방법에는 개인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의사결정 나무 분석도 있고 대안선택 흐름 분석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으로서는 소집단 투표 결정 방법이나 또 명목집단 기법이라고 그러죠. 브레인스토밍이나 또 그러면 익명이 보장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델파이 기법이나 이런 것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초점 집단 기법도 있고 여기 다 집단되려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포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능동적 참여가 중요하다. 아니죠. 양산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의 4대 원칙은 양산, 자유분방, 결합과 개선, 또 그런가 하면 비판 금지 이렇게 4가지 특히 양을 강조합니다. 양. 1번은 틀린 거고 변증법적 토의는 사안의 찬성과 반대를 이해함을 기본으로 한 좀 깊이 나갔군요. 해결의 변증법은 정반합 좋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는군요.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합의를 얻으려 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전문가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전문가들입니다. 대안선택 흐름표는 예, 아니요.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연속적 질문을 통해서 결과를 결정한다. 명목집단 기법 또는 소집단 투표 의사결정 기법은 감정이나 분위기상의 왜곡 현상을 피할 수 있다. 왜? 자유 발표만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봤고 답은 1번 거의 4대 특징이 양산, 다다익선의 개념으로 양산을 강조하지 질적 제고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4대 원칙의 비판 금지, 양산, 자유분방, 결합과 개선을 브레인스토밍의 4대 원칙이라고. 브레인스토밍 자체가 뭐냐면 바로 집단 사고를 통한 창의력 개발 기법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41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기획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지향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동태적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를 기획이라고 합니다. 왜 기획을 해야 되고 왜 기획이 강조되냐면 바로 조직의 합리성이나 조직의 책임성 또 조직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또 그러면 이런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고 조직 운영의 불확실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의 기획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방법으로서는 퍼트나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월별 활동 카드 이런 방법도 있고 또 겐트 차트도 있고 또 그럼 PDCA라고는 관리 방침 기획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조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연속적인 의사결정으로서 동태적인 개념이죠. 지속적이며 동태적인 개념입니다. 효과적 달성을 강조한다.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 미래 활동 준비 과정이다. 미래지향적이죠. 답은 정적이 아니라 동태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번은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될 것이고 43번으로 넘어가십니다. 총체적 품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체적 품질 관리가 나와 있는. 자, 이 TQM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관점으로
전 구성원이 모여 끊임없는 평가 및 피드백,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서 품질 향상을 이끌어가는 조직관리 기법을 TQM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실시한다. 즉 고객을 대상으로 기획 단계부터 처음 단계부터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다. 서비스의 변이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한다. 최고 관리자를 품질의 최종 결정자로 관장한다. 품질의 최종 결정자는 고객이 되겠어요. 뭐 5번은 설명할 때 답은 5번이고 답은 4번이고 5번은 지속적인 개선 노력, 이 말은 지속적인 학습 과정 또는 끊임없는 평가 및 피드백이라고 바꿔도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번에 보시면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직 구성원의 능력과 성향이 조직 성과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적 자원 관리가 중요하다. 조직 구성원의 혁신적 사고와 행동이 조직 경쟁력이라고 전제한다. 인적 자원 확보와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훈련 교육 등을 의미한다. 환경 적응을 위해 전문적 직무의 협력, 통합, 융합 수준을 향상시킨다. 명문화, 세분화된 직무는 이용자의 욕구와 시장 변화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이건 인적 자원 관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화, 이 말은 조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한 명문화, 이걸 공식화라고 하는 것이고, 업무의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업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지 않고 이건 조직 구조나 조직 관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직 구조나 조직 관리라고 설명을 한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5번에 보시면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예산 편성 기법은 LIBS 품목별 예산, PBS 성과주의 예산, PPBS 기획 예산, 그리고 ZBB 영기준 예산 등을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자, 성과주의 예산은 주어진 사업을 최대한 세분화해서 말단 조직의 업무의 단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조직 단위의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데 최종 목적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또는 예산 편성의 합리성, 효율성 등을 강조한다는 것이 바로 성과주의 예산이고, 어떤 성과 측정이란 말.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전반적인 통제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프로그램별 통제란 말이 나오면 PBS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둔다. 각 세부 사업을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해서 편성을 한다. 간편하고 주로 점증식으로 한다. 간편하고 주로 점증식으로 하는 것은 이건 품목별 예산 LIBS를 말합니다. 기관 사업과 기관 목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한다. 그렇죠? 품목별 예산은 경직적인 데 비해서 이건 신축성을, 예산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강조한다는 것도 PB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다시 한번 다 교재 다 있습니다. 중요 표시하시듯, 뭐 3번은 워낙 간단하게 점증주의 이 말 나오면 품목별 예산 이렇게 둔다고 그랬지요. 다음에 46번에 보시면 프로그램 평가가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 평가 기준과 요소가 옳게 연결된 것은, 프로그램의 평가 기준은 무엇만 있다라고 딱 부러지게 책에 있는 것처럼 그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것 등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효율성을 말하는 거죠. 투자 비용 대비 산출이니까 예산 절감은,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를 가지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라는 것은 반응성 그 정도를 이렇게, 또는 만족성 또 반응성 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영향성, 동일한 접근기를 제공한다. 동일한 접근기를 제공하는 것은 공평성이나 형평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서비스의 질, 서비스 인력의 자격증 보유, 이것은 맞는 것이 되겠군요. 서비스의 품질, 얼마나 그 담당자가 전문가로서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프로그램 참여자의 행동 변화는 영향평가라고 합니다. 다음에 47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48번에 보시면 프로그램 평가의 로직 모델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
자, 우리가 노직 모델은 사회복지 정책 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 지도라고 한눈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개념 지도라고 설명하는데, 자, 거기에는 투입, 전환, 그리고 직접적이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로서의 산출, 그리고 성취하는 바의 내면적인 달성도 성과, 그리고 완전히 본래 목적을 벗어난 외부 파장을 영향,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지식, 태도, 지식, 기술 등 프로그램 종료 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참여자의 내적 변화.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참여자의 변화, 그러면은 산출인데 그걸 내적 변화라고 설명을 했네요. 내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outcomes에서 이건 성과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나 여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산출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성과만 집어넣네요.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9번은 단답식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사회복지 마케팅 믹스의 4P에 해당되는 것은 1970년대 사회복지 복지의 위기, 사회복지의 소위 위기가 돌아오니까 영리 부문이 대폭 주저앉으면서 그들의 후원을 받아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비영리 부분인 사회복지 시설이 운영될 수가 없는 그냥 그런 위기가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리 부문에서나 사용하던 광고, 즉 마케팅을 비영리 부문에서도, 즉 사회복지 부문에서도 도입하게 됐어요. 그때 강조했던 것이 저희 기관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러이러한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저희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 어디로 찾아오시다든지 약도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오시면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이용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만족도라든지 사회에게 어떠한 공헌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프로덕트로 대해서 저희 제품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다 등을 알아주는 것은 가격 프라이스고, 그리고 저희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고 한다면 방문해 주시면 좋은데, 사이버로서는 홈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지리적 공간 범위로서는 이러이러한 경로를 타고 오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유통, 당소, 플레이스, 그리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저희 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러한 유용성이 있음을 이렇게 널리 알리게 되는 것을 유통, 프로모션, 이렇게 4P라고 합니다. 거기는 없는 것은 4P에 해당하는 것은 찾았네요. 프로모션이 해당이 되겠네요. 다음에 50번에 보시면 정보관리 시스템, MISA가 나와 있는데,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의 영향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한 문제가 출제가 이렇게 됩니다만은 적극 권장하고 싶은 건 없고, 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감수하는 대규모 정보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느냐 있는 것이지, 무슨 정보 유출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 아니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주눅들어서 할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 전문가가 복잡한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장된 수천 개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이론을 발전시킨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죠. 다음에 DBS고,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 거기 복잡한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쉽게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PSS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의 실적을 월별, 분기별, 사업 현황별로 정기적 점검이 가능하다.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업무를 향상할 수 있다. 뭐든 구축의 영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1번인데 출제 비중은 옛날에 비해서는 현저히 약해져 있어서 적극 권장해드리고 싶은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문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가만히 보면 행정론이라고 하지만 예상외로 정책론과 연계되어서 스며들어온 문제도 여러 문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3교시에 왜 이 영역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1영역 정책론이면 2영역을 법제론을 했으면 좋은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니까 그럴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지난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이 문제의 바로 지근거리의 주변이 바로 내년에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